시큐리티라는 8가지 글자를 가지고 특허 획득 전략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쭉 나오죠. 현재를 살펴보고 또 특별함을 조사를 하고 스토리를 구성하고 상상력을 사용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성과를 더 리뷰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속한 분야들을 좀 더 증대시키는 거죠. 다른 분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의 타겟 기업이다 보면 그 기업들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업무들과 회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회사들 아니면 기업들은 이미 출시돼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미 특허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 서비스라는 앱을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 또는 그 서비스 내에 내포되어 있거나 동작하고 있는 기술 사항들을 인지하는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첫 장에서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당신네 왜 특허가 없죠? 딱 물어봤을 때 그 담당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이미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라 특허 낼 게 딱히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기술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말을 100% 믿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그 사람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나? 그 사람이 어떤 오류가 없었나? 어떤 전제 조건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나? 그런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되고 있는 서비스지만은 내부에 그 서비스의 외관의 쪽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 내부에 포함됨으로 인해 가지고 겉으로는 타인에게 인식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기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는 이미 출시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기술도 적용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서 실제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을 텐데 그 백그라운드가 어떤 건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네. 근데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술 동작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앱 서비스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백단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고 타인한테 인식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제품 출시해서 제품을 팔고 있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세부적인 기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되기 전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현재까지 출시된 제품 속에 녹아있는 숨겨져 있는 기술 사항들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파악을 해보고 더 이상 기술 노출되기 전에 거기서 특허낼 게 있다. 특허낼 게 있다는 얘기는 공개된 기술보다 진보성으로 주장할 만한 게 있어. 그러면 거기서 그 기술 요소를 특허 출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특별함을 조사해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기술 사항을 이제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지 보니까 A, B, C, D 이 4가지 기술이 적용된 걸 봤어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이 4가지 기술 중에 남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남다른지 한번 조사를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뭐가 달라요? 우리 4가지 기술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이 4가지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라고 엔지니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기술을 찾아본 게 4가지 기술 요소가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이 4가지에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4가지 기술을 적용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기술 요소를 적용하나? 아니면 다른 기술 요소를 적용하나? 이제 스스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A 물어봤더니 A 기술 요소는 딴 데도 적용하고 있어. B 물어봤더니 B 기술 요소는 딴 데 당연히 쓰고 있어요. C 당연히 그렇게 쓰고 있죠. D 다른 애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D라는 방식으로 썼었거든요. 아마 그거는 다른 데서 안 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조사를 통과해서 나온 기술들입니다. A, B, C, D, A, B, C, D, E 4가지, 5가지네요. 5가지 중에 맨 마지막 이 요소는 다른 데를 사람은 안 쓰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뭔가 잘만 정리를 하면은 특허를 낼 수 있겠네. 우리 기술로 뭔가 가져갈 수 있겠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5가지 중에 맨 마지막 5번째 기술이 뭔가 특별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특별함이 있는 기술을 뼈대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자 뼈대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게 기술 2가지다. 그럼 2가지 뼈대를 만들고
거기다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살을 붙인다는 얘기는 스토리를 붙이는 거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 필터링, 데이터 필터링을 다른 데는 하지 않아요. 아니면 데이터 필터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작은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큰 데이터로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큰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작은 데이터로 이렇게 소팅을 해서 데이터 필터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럼 그걸 살을 붙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왜 데이터를 큰 거로부터 필터링하기 시작했는지, 그 필터링을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산업에 같이 쓸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막 스토리를 막 지어가는 거예요. 뼈대에 있으면 철골 구조가 있으면 거기다가 뭐 찰흙이라든가 시멘트를 붙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멋있는 조각물을 만드는 것처럼 거기다 기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특허라는 거는 기술적 사상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제품이 아니고 기술적 사상, 저 논리적인 구조인 거예요. 그 기술적 논리적 구조가 의미가 있어. 그 전에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네. 기술적 구조가 논리적 사상. 그러면 신규성 인정받는 거예요. 딴 거랑 비교를 해봤었는데 구성 요소는 비슷한데 그런 논리적 구성은 없었어. 그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기술 조합을 통해서 특별한 뭔가를 존재할 수 있게 스토리를 구성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한 가지 기술 요소에서 그냥 뼈대 하나만 있었어. 근데 우리의 상상력과 추리력과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장해서 만들다 보니까 멋있는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뼈대 하나만 있을 때는 이게 골조, 딴 데도 골조비치가 쓰는 것 같은데, 근데 뼈대에다 살을 붙여보니까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특별하게 보이게끔 존재하게끔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출원해서 심사하는 건 누가 심사할까요? AI? 아직까지는 AI는 아니고 사람이에요. 좀 있으면 AI가 심사까지 할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보고선 얘 특별하네? 선행기술 검색해봤어. 비슷한 게 없네? 똑같은 게 없네? 그러면 얘는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상력을 사용해라. 뼈대에다가 살을 뭔가 붙였어요. 근데 만들어진 기술 스토리에서 상상을 발휘해가지고 다양한 변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동수단,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 대한 특허 발명을 뭔가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근데 자전거는 이동수단인데 자전거 이동수단 말고 뭐 있지? 생각해보니까 킥보드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수레도 있고 유모차도 있고 개모차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개모차일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유모차일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뭐죠? 좀 아까 말했던 킥보드일 경우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아니면 오토바이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각 분야를 살짝 바꿔가면서 뭔가 하다 보면은 똑같은 기술 뼈대에 있고 살을 붙였지만 여기 적용점이 막 여러 개 붙는 거예요. A-도 나오고 A2-도 나오고 B2-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제 하나의 기술 맥락으로 묶을 수 있고 아니면 유사한 그룹으로 기술 맥락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상상력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의 구현 예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변형예라고 그래요. 변형예. 특허적으로는 뭐 실시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특허 문서에서만 실시예다 그러면 그 발명 시제에서 구현되는 하나의 구현예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허는 기술적으로 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으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기술 논리를 확장시켜가고 설득 논리를 만들어갈까? 그럼 사람들은 강한 특허를 만들어내길 원해요. 강한 특허라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분야, 여러 가지 요소에다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걸 강한 특허라고 해요. 또한 생존력 있는 특허, 다른 사람이 무효심판을 걸어왔을 때 무효되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특허를 강한 특허라고 해요.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영역에다가 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구현예들이 이미 특허 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기재가 되어 있고 그 구현예들에서 특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특허 청구 범위도 포괄적으로 작성을 하고 종속하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출시했던 제품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특허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제품을 가지고 있잖아. 서비스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내 서비스, 내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제공하는 용역 업체인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프리랜서야. 그러면은 이런 사람 경우도 어떻게 하면 나 특허 권리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수행했던 용역 아니면 외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럼 그 프로젝트를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있었어. 맞아. 그 프로젝트 있었는데 그러면 그 프로젝트의 외형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동작했던 기술 사항들을 추출을 해보는 거예요. 맞아. 그 프로젝트 우리가 얼마 전에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해서 그 내부에서 돌아가던 메커니즘, 내부에서 돌아가는 기술적 요소를 찾아보면 뭐가 할 수 있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목치느라. 그러면 이거 있을 것 같아. A 기술 있을 것 같으면 A 기술 적는 거예요. B 기술 적용이 되네. B 기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하죠? 1번, 2번, 3번, 4번을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은 내가 제품을 지금 만들었거나 만들고자 하거나 그럴 경우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5번 같은 경우는 내가 제품을 만들진 않았어. 나는 뭐를 제품을 만들지도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보니까 나의 경력에 있어서 아니 우리 회사에 있어서 다른 회사에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 그러면 그 속에서 녹아져 있던 기술상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그대로 특허를 내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그쪽에 뭐라고 하겠죠. 야, 우리가 니한테 돈 주고 우리 프로젝트 시켰는데 우리가 프로젝트 낸 걸 가지고 니가 특허를 냈어? 당연히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기술적 사상을 가지고 뭔가 뼈대를 붙이고 살짝 구조를 바꿔서 다른 구현 예로서 특허를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5번에서 이제 추출된 기술을 찾아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프로젝트는 아까 말했던 자전거에 대한 프로젝트였어. 어떻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고 탑승하고 이제 보조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하게 할 거냐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하기 위해서 안장 구조를 바꿨다든가 뒤에 자리 배치를 바꿨다든가 뭐 알람 기능을 줬다든가 뭐 그런 걸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기술적 요소를 찾았어. 그러면은 자전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킥보드라든가 아니면 오토바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유모차라든가 그쪽으로 새로운 도메인이라는 거는 적용 분야를 도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도메인을 적절하게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일 때는 안장이라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안장이라는 요소가 있었는데 킥보드에는 안장이 없었어. 예를 들어서 안장이 없었어. 그럼 자전거에도 안장이 있다 그러면 이 킥보드에도 안장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킥보드에다 안장을 설치를 해버렸어.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메인을 생각해보고 그 도메인에 적절하게 내가 가지고 있던 구성 요소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와 이 프로젝트 진행했을 때는 이런 제품이 없었는데 이런 제품이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도메인만 바꾸다 보면은 처음에 내가 실제로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보다 월등하게 변형된 모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제서 비로소 내 기술이라고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안정성이 증대된 킥보드를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킥보드는 예전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 자전거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그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사항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특허라는 거는 진보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자전거에 적용하는 그런 안전성을 킥보드에 적용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건 진보성 없어. 라는 어떤 예를 들어 신도랑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뭐라고 그것에 반박할 건지 내 논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당 도메인에 적용할 때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와 킥보드를 적용하는데 자전거에 적용하는 그 원리를 킥보드에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 도메인에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 쉽지 않고 그렇게 구현하는 데는 나름의 기술적 곤란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같은 경우는 바퀴가 크기 때문에 안장을 가운데 설치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었지만은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이게 길이가 작고 사람이 타는 면적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안장을 설치하려면은 뭐 균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직선 구조가 아니고 대각선 구조를 통해서 아치 구조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기술 이제 나름대로의 해결했다는 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술적인 요소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술적인 요소를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진보성으로 거절 이유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극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내가 보니까 나는 프로젝트도 제한 적이 없어. 용역을 한 적도 없어. 근데 난 특허를 가지고 싶어. 뭔가 이 분야에 대해서 기술을 선점하고 싶고 로열티도 받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 있는지를 타겟팅을 해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들의 가지고 있는 특허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일이 하나씩 읽어보는 거예요. 그 문서들, 잘 나가는 기업들 쭉 읽다 보면은 처음 읽을 때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 거 읽다 보니까 모르겠어. 세 번째 거를 딱 읽다 보니까 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단어가 나왔었는데 이 세 번째 특허에도 그런 단어가 나오네. 네 번째 특허를 읽다 보니까 나름대로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 특허를 읽다 보니까 야, 얘네들이 이런 식 A식으로 했는데 A식이 아니고 이런 B식으로 바꾸다 보면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내가 원하는 타겟팅하는 회사의 특허들을 다 검색을 해. 검색을 한 상태에서 몇 개씩 찢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명이다. 그러면 한 사람당 4개씩 찢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할 수 있게끔 자료 준비해. 그러면 각각 5명이 4개씩 특허에 대해서 특허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고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진우 대표가 나와서 우리 저거 딱 놓고서 딱 펴놓고서 도면 그려놓고 유지 그려놓고 구성 그려놓고 동작 그려놓고 효과 그려놓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발명은요 어떤 회사에서 몇 년도에 출하한 거고 몇 년도에 등록이 된 건데 거절 이유는 내용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구성 각각 동작은 이런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나타내요. 그리고 심사 단계를 보니까 거절 이유가 나왔었는데 거절 이유에 사용됐던 인용 참증은 일본의 어디어디 문서, 미국의 어디어디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출원인은 이런 거절 이유를 이런 논리를 통해서 극복을 했어요. 자, 제가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이 부분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나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옆에 있다 앉아있던 차원진 프로가 딱 보다가 거기에서 C구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C구조 대신에 D구조를 넣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백유찬 프로 그런 얘기가 거기다 D구조를 넣게 되면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D구조를 넣지 말고 아예 B구조를 빼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던 김혜민 프로가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다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 속도가 너무 늦어질 것 같아요. 차라리 이 구조를 집어넣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던 이제 누구죠? 홍샘 프로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좋은 구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속도가 되게 빨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발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기업이 이제 컨설팅 했던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원래 연구소장님이 기술력도 있었지만은 다른 이제 선두 그룹이 있어가지고 잘 나가는 그룹도 있어서 그 그룹의 특허들을 다 이렇게 브리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라보고 있다가 연구원을 물은 거예요. 야, 쟤네들 저런 식으로 했었네. 야, 저런 것도 특허가 되냐? 그럼 저거서 한번 아이디어 한번 내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뎁스를 어떻게 하고 너비를 어떻게 하고 그럼 걔네는 모양이 직선 구조였는데 우리는 약간 타원형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특허를 출원했어요. 다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할 때는 이 특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동작을 했다. 더 살펴볼까요? 말 거냐요? 딱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진우 프로가 이렇게 브리핑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더 살펴볼까 말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제 우리 양세형 프로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상관없어. 이거 패스하시죠. 이렇게 하면 얘는 더 안 살펴볼 거 깊이. 그리고 다음 특허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자, 자신의 기록들을 생산하라.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특허를 내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든가 제품 개발 회의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예를 좀 아까 이제 특허에 대한 그런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그냥 스치는 게 아니고 녹화를 해놓는 거예요. 수업 녹화해 놓듯이 녹화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화를 해놓거나 아니 녹화를 해놓기 힘들다. 그럼 녹음을 해놓는 거예요. 녹취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듣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 샤머니 프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멋진 말해서 나 생각도 안 나는데 맞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거기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제 질문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렇게 할 때 그걸 열린 질문이 하거든요. 될 거예요? 될 거 같아요? 안 될 거 같아요? 그런 질문하지 말고 이거에서 좀 더 기능을 추가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예스냐 노냐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아이디어를 추가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내가 이 앞에 서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질문했어. 청와대 프로 질문했어.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좀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질문해올 때 이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저 자식도 이렇게 또 깜깜하게 또 따지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성의껏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의껏 대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아이디어가 내가 대답을 하면서 나와요. 그럼 나도 놀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질문을 해서 그거에 대답했을 뿐인데 질문에 대답하다 보니까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 오히려 그 부분이 그러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거 중요한 게 같지 않아요. 다른 특허 발명 저번에 봤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성원 자체가 열린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열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적대감을 갖는 게 아니고 최대한 성의껏 내가 화를 나더라도 최대한 성의껏 대답을 하다 보면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기록을 많이 하세요. 기록을 하면은 그게 지금 안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게 된다는 거죠. 언제 수업인가 이제 우리가 누가 그 얘기했더라? 아마 이진호 프로나 양승훈 프로 둘 중에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의견 제출 통지서하고 거절 결정서에 대해서 거절 대응 단계하고 재심사 거절 대응 단계하고 재심사 거절 대응 단계하고 서로 다르네요? 라는 말을 누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서 똑같은데 왜 다르다고 생각을 했지? 라고 그 수업 중에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수업 영상을 다시 보게 됐어요. 딱 보게 되면서 그때 이 친구가 왜 이런 말을 했었냐면은 의견제출 통지서 나왔을 때 대응 단계에서는 특허 청구 범위를 더 넓은 권리 범위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대응한 재심사 거절 재심사 청구할 때는 특허 청구 범위를 축소하거나 한정하는 경우만 해당됐어요. 그때 그 친구가 그 거절 대응하는 거하고 재심사 대응하는 거 다르다고 한 게 이거였구나 하는 거를 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녹화를 해놓거나 녹취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듣게 되면은 그 현장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단어들을 내가 캐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발명들을 만들어가면 됩니다.